세상에, 우리 딸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부다비의 고급 대리석 하우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절규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돌아온 뒤 벌어진 뜻밖의 행동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딸을 본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칩니다. 제발 그만두고 나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소리쳐도 말려도 멈추지 않던 딸.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른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특권층 가문의 딸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그 놀라운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이나 하마드입니다. 23이고 아부다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설명드리자면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하녀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침대 옆에 다음날 입을 옷이 걸려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도 몰랐어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부다비의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풀장에서 매일 수영을 하고 전용 헬기로 학교에 가는 친구들 사이에선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넌 하마드 가문의 얼굴이다. 체면을 잃지 마라. 언제나 품격 있게 행동해라 같은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국영 석유회사의 고위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왕족과 연결된 자선재단을 운영하셨어요. 우리 집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고 52층짜리 유리 타워였죠. 밤이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빛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선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줄을 서본 적이 없습니다. 12살까지는 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쇼핑몰에 가면 직원들이 저희 가족만을 위한 특별 입구로 안내했고 레스토랑에선 항상 예약 없이도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었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빛으로 표시했고 말은 더 직접적이었죠. 이건 치워주세요. 싫어요. 다른 걸로 주세요. 그게 신뢰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주변 어른들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다며 웃어주셨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삶이 가끔은 답답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뭔가를 스스로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내 취향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16즈음이었어요.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영상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한국 아이돌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멋있다 싶었는데 점점 자꾸 다시 보게 됐어요.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왜 저렇게 웃고 왜 저렇게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에 더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죠. 데뷔 전 힘들게 연습생 생활을 했던 이야기, 하루에 몇 시간씩 춤을 연습했던 이야기, 부모님을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들. 처음엔 신기했고, 나중엔 이상했고, 결국엔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더 눈이 갔어요. 특히 한 멤버가 있었어요. 데뷔 전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알바를 했다는 멤버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에게 전단지를 건네며 웃는 내 모습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그랬습니다. 엄마, 방탄소년단 좀 우리 집에 초대해주면 안 돼요? 아빠 인맥이면 한 번쯤 불러올 수 있잖아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오는 건 안 될 것 같구나. 저는 웃었어요. 왜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진심이셨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저도 알았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는 그걸 그냥 농담으로 넘기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 후로 몇 주간 저는 더 깊이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서울의 거리 풍경,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영상, 전철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일상 브이로그까지. 처음 보는 세상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완벽하지 않고 조금은 어수선하고 때론 복잡해 보이는 그곳이 신기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자인아, 너 요즘 한국에 푹 빠져 있는 것 같더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잔소리 하시려나 싶어서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1년만 살아보고 와라. 순간 멍했어요. 한국이요? 저보고요? 그래. 화면으로 보기만 하지 말고 진짜 그곳을 경험해봐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직접 부딪혀보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 저는 진심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 한국에 대해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많이 알진 못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라는 건 안다. 그 차이를 내가 직접 느껴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저는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를 쫓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달라져 버린 저를 조금 멀리서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 같았어요. 아마도 부모님은 한국에 가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금방 돌아오리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치료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조건은 단 하나. 1년. 그 대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급 레지던스, 경호와 일정 관리가 가능한 비서, 학비와 생활비까지. 제가 거기서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의지 반, 부모님의 결단 반으로 처음으로 한국행이라는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개월이면 그만이야. 추우면 싫어질 거고 낯설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체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스쳤을 때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겨울이 막 시작된 한국은 공기가 차고 맑았고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 하나 어지럽거나 시끄러운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조용한데 흐트러짐이 없고 각자 자기 리듬이 있는 나라. 아부다비 공항은 늘 화려했어요. 금빛 장식, 향수 냄새, 웅장한 천장.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화려함보다는 효율성이 느껴졌고 과시보다는 질서가 우선인 것 같았어요. 이게 앞으로 제가 경험할 한국의 첫 신호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제 이름을 든 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공손하게 인사하시더니 차로 안내해 주셨죠.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푸른 산, 높은 아파트 단지, 한강 위로 늘어선 다리들. 제가 유튜브로만 보던 풍경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 꼭대기. 층, 방 3개, 거실은 호텔 로비만큼 넓고 통창으로 보이는 야경. 모든 게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물건은 전부 새 거고 전용 출입카드도 있었고 비서가 짐을 풀어주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이나 양, 이곳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레지던스입니다. 경비 시스템이 완벽하고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비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식료품이 채워져 있고 매일 아침 청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정 관리를 도와드릴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편했지만 그게 살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세팅된 공간 같았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어쩌면 부모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을지도 몰라요. 한국에 있지만 여전히 제 세계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날 밤 도착 첫날이라 비서가 유명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줬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그릇들이 놓였고 각각 다른 색과 맛을 가진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 먹어봤어요.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이상하게도 또 먹게 되더라고요. 낯설지만 묘하게 끌리는 맛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어학당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명문대학 부설국제어학당에 보내셨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었는데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려 저와 함께 걸으려 했지만 저는 혼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뭔가 실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학 캠퍼스는 생각보다 넓었고 나무와 벤치가 많았어요. 학생들은 각자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어학당 건물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금발의 유럽인부터 동남아시아 사람들까지 모두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저만 낯선 게 아니니까요. 저는 솔직히 특별 대우를 받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저런 집에서 왔다는 건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접수 창구에 앉은 직원은 친절했지만 딱 필요한 말만 했고 선생님은 저를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만 대했어요. 자이나 하마드 씨, 레벨 테스트 결과 초급 일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재는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내일부터 수업 시작입니다. 제 이름을 불러줬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평소엔 늘 아가씨 또는 하마드 가의 따님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자이나 씨. 평범한 호칭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첫 수업 시간 모두가 책을 꺼낼 때 저는 빈손이었어요. 비서가 늦게 가져온 책을 전달하러 교실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그걸 받자마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업 중엔 출입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수업 전에 전달해 주세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세상이 조정됐지 제가 뭘 맞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수업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였어요. 선생님이 제 차례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평소엔 제 소개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였거든요. 저는 자이나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왔어요. 더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음 학생에게 넘어가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어요. 1층 학생 식당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다들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있었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유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이 줄을 서고 똑같이 식판을 받고 똑같이 물을 떠갔습니다. 줄 맨 끝에 서 있는데 자꾸만 어색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제 옷이 어떤지 가방이 얼마짜린지 관심도 없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고 저는 거기서 그저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낯설고 묘하더라고요. 순서가 되어 배식구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제게도 똑같은 양의 밥과 국을 주셨어요. 한순간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그게 이상한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보니 모두가 받는 대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나 지금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기분 나쁘다기보다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물을 어디서 떠야 할지도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컵을 건네주면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저기 오른쪽에 정수기 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조차 너무 오랜만이라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식판은 스스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분리해서 버리고 식판은 소독기에 넣고 자리도 닦고 나가더라고요. 다들 당연한 듯 했고 심지어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조금은 엉성했지만 저도 접시를 정리하고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범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지금까지 제게 평범함이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감각을 조금 맛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대우라는 개념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돈을 가졌다고 특별한 게 아니고 배경이 있다고 먼저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선 그냥 어떻게 행동하는지만이 나를 증명하는 방법 같았어요. 며칠 뒤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실수로 교과서를 떨어뜨렸는데 그 옆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몸을 숙여 책을 주었어요. 그중엔 나이 많은 어른도 있었고 영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왜 내가 줘야 하지? 그 같은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내가 중심에 있었고 누구든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긴 다들 서로를 동등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선 당연하다는 사실. 그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나니까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학당을 오가고 점심을 먹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물을 뜨고 식판을 닦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일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따라하는 것이었지 제 안에서 뭔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색했죠. 어학당의 일상이 제법 익숙해질 무렵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게 된 한국 여학생이 있었어요. 윤지라는 이름을 가진 25살 학생이었죠. 그 애는 일본어를 전공한다고 했는데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일본에서 보내고 와서 이제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언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저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윤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앉자고 했어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의아했어요. 제가 잘난 척을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은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자이나는 아랍어 발음이 너무 예뻐. 한국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어떻게 발음하는지 좀 알려줄래? 윤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어요. 제 모국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윤지가 제게 물었어요. 자이나 한국에서 뭐 해봤어? 어학당 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학당과 숙소를 오가는 것 외엔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없는 것 같아. 쇼핑몰에 몇 번 갔었어. 윤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갈래? 한국에 왔으면 진짜 한국을 봐야지.
그렇게 그 주말 저는 윤지를 따라 경복궁에 갔어요. 화려한 궁궐,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오래된 나무와 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윤지는 유창한 영어로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죠. 처음으로 관광객이 아닌 누군가의 친구로서 장소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윤지와 더 가까워졌고 조금씩 다른 한국 문화도 접하게 됐어요. 노래방에 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아보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도 먹어봤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기도 했죠. 비서가 걱정하는 얼굴로 따라다니려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윤지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자인아,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같이 안 갈래? 순간 멍했어요. 봉사요? 그 단어가 저한텐 생소했거든요. 저희 집은 기부는 자주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병원도 지었고 아빠 명의로 재단도 운영했고요. 근데 직접 몸으로 하는 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봉사. 뭘 하는 건데? 쌀 나르고 김치 나눠주고 어르신들 도시락 챙겨드리고 그래. 별거 아냐? 그냥 같이 가자. 윤지는 그렇게 가볍게 말했는데 저는 속으로 좀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자존심이 조금 건드려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윤지의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뭔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결국 그 주말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봉사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센터였어요. 낡은 간판, 비좁은 창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길 왜 오자고 한 거지? 복지센터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이든 아주머니부터 대학생, 심지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모두 정해진 일을 하고 있었죠. 윤지랑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익숙한 듯 앞치마를 둘러매고 장갑을 끼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지못해 고무장갑을 꼈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쌀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김치 냄새는 코끝에 쏙쏙 박혔고 팔은 금방 아팠어요.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자인아, 이것 좀 옮겨줄래? 여기서 저기 테이블까지만. 윤지의 요청에 저는 김치통을 들었는데 무게 때문에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 것보다 더 큰 통을 들고 가볍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웃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농담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멍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어떤 분이 제 손에서 김치통을 받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디서 왔어요? 제가 더듬더듬 대답했죠. 아, 아랍에미리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거기서도 김치 담그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엔 센터에서 준비한 김밥과 라면을 같이 먹었는데요. 솔직히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어느새 저도 농담에 웃고 있었고 젓가락으로 김밥을 옮기면서 이 시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지가 물었어요. 어땠어? 힘들었지?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 그게 봉사의 매력이야.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충전되는 느낌. 윤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몸이 피곤한데 마음은 충전된다. 그 감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손에 김치 국물이 배어 있었어요. 비누로 여러 번 씻었는데도 냄새가 남아 있었고
손톱 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자랑스러웠고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윤지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날 김치 나르던 느낌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내 손으로 직접 한 일이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까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일부러 토요일마다 봉사를 따라다녔어요. 그게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김치통 나르고, 쌀 옮기고, 박스 테이프 붙이고. 근데 이상하게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점점 편해졌어요.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찾아왔어요. 학교 가는 길에 주변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숙소에서 비서를 불러 뭔가를 시키는 대신 제가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윤지가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자인아, 너 요즘 진짜 많이 변했다.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처음엔 되게 눈빛이 예민했거든. 누가 뭐만 해도 깜짝 놀라고 약간 경계하는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편해 보여. 그 말 듣고 혼자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 식판 들고 서 있던 날부터? 아니면 윤지한테 물컵 받던 날? 아니면 김치통 나르던 그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전보다 내가 더 편안한 사람이 됐다는 거요. 누굴 견제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생긴 거요. 저는 윤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죠. 다음 주에 내가 점심 살게. 윤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어요. 오, 이게 바로 아부다비식 감사 표현이구나.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손으로 김치를 나르고, 손으로 사람에게 밥을 퍼주는 일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한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요. 봄이 오고 벚꽃이 피고 지고 여름의 끝자락까지. 처음에는 3개월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덧 9개월을 넘기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고 한 번은 아버지가 출장길에 서울에 들르셔서 저와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날 아버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강공원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돗자리 위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인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떻게요? 글쎄, 더 밝아졌어. 그리고 내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아마도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본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진짜로 소통했던 시간들이 아닐까요? 아버지,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지, 왜 서로 도우며 사는지.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아부다비로 돌아가도 좋겠다고 하셨죠. 약속했던 1년보다 조금 일찍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배울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윤지와 함께 어학당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별의 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고향이 그리웠어요. 자인아, 너 정말 돌아가는 거야? 응, 내일이야. 근데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지. 우리는 웃었고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윤지는 작은 선물을 건네줬는데 그건 한국 전통 수저 세트였어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날 생각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게 무엇을 남겼을까 생각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준 곳이었다는 걸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향기도, 조명도, 물컵의 위치까지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제가 전혀 같지 않았어요. 예전엔 익숙했던 공간이 지금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게 나쁘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색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온 게 맞나?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서울 골목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신발 젖는 거 싫어하면서도 그 신발 벗고 따뜻한 식당 안 들어가던 그 기분. 그리웠어요. 엄마는 제가 돌아오자 기뻐하셨어요. 매일 제 방에 들어와 앉아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죠. 처음엔 대충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났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봉사활동, 한강에서의 추억,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기억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바쁘게 산다기보다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몫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셨겠지만 적어도 제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셰프가 평소처럼 저를 위해 상을 차렸어요. 은색 포크, 유리잔, 반짝이는 소스가 올려진 고기 요리. 그런데 딱 한 입 먹고 말았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땡겼어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된장국 혹시 아세요? 셰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된장 수프 같은 건가요, 아가씨? 그때 엄마가 웃으며 끼어드셨어요. 그거 한국 음식이잖니. 내가 거기서 자주 먹었다고 했던 거? 네. 근데 여긴 없죠? 제가 만들면 안 돼요? 모두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전엔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는 에이프런을 둘렀고 시장 리스트를 적었고 아빠 운전기사를 불러서 같이 한인마트에 갔어요. 한인마트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놀랍게도 필요한 재료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된장, 두부, 파, 멸치. 윤지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카트에 담았어요. 기사님은 제가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셨어요. 자이나 아가씨,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마트에는 된장도 있었고 두부랑 파, 멸치까지 다 있었어요. 직원한테 다시마 있어요? 라고 묻는 제 모습에 기사님이 킥킥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한국어로 된 스티커를 읽을 줄 알게 된 제가 신기했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셰프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요리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무언가를 원할 때 그냥 말하면 누군가 준비해줬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일찍 들어갔어요. 셰프는 제가 칼을 드는 걸 보고 처음엔 말렸지만 제가 멸치랑 다시마를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자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가씨? 셰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 친구가 알려준 대로예요. 된장푼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어릴 적 기억처럼 따뜻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두부를 자르고 파를 썰고 조심조심 간을 맞췄어요. 윤지가 알려준 대로 된장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자꾸 맛을 봤어요. 아가씨, 이거 되게 고소한 향이네요. 셰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쵸?
저 이 냄새 맡으면 한국 생각나요. 일부러 많이 끓였어요. 가족 모두와 함께 나눠 먹고 싶었거든요. 파란 그릇에 정성스럽게 국을 담아내면서 문득 봉사활동 때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 저는 직접 큰 그릇에 된장국을 담았고 셰프는 고기 대신 김치 비슷한 걸 만들어 곁들여줬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셰프까지 한자리에 앉아 국을 한 입 떠드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셨고 아빠는 말없이 후루룩 넘기셨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른 후 아빠가 말하셨어요. 맛있다. 소박한데 깊은 맛이 있네. 엄마는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자이나야, 내가 만든 음식 먹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그동안 집에서는 누군가 늘 제게 뭔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뭔가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맛있어요? 진짜요? 정말 맛있어.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했다니 놀랍구나. 저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실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김치찌개랑 비빔밥이랑. 한국에서 자주 먹었거든요. 아빠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한국인 요리사를 한 명 초빙할까? 내가 배울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배우고 싶어요. 요리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누군가를 부르자고 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빠가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저에게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자이나, 내 손이 거칠어졌구나.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아빠가 꼭 잡고 계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이 손으로 내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줬잖니. 아빠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혹시 눈물인가 싶었지만 아빠가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보내길 잘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널 이해하겠다는 뜻이었고, 이젠 너를 믿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저 다시 가고 싶어요. 한국에.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어요. 또 1년? 아니요. 더 길게요.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고 싶어요. 일이라니. 내가 일을 한다고. 네. 아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요.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창밖을 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생각해보마. 하지만 이번엔 모든 걸 내가 준비해주진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 저는 벌떡 일어나 아빠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돌아온 게 잘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이란 건 이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 그 발견을 나누는 여정. 저는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았어.